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오아들의 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오래간만도 아니죠. 사실 뭐 지난번 제가 이제 휴재 공지를 드린 후에 한 2주 정도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휴재 전에 제가 진행했던 그 에피소드 마지막에 내드렸던 문제에 대한 그 답은 제가 이제 휴재 공지 편에서 간단히 알려드렸죠. 근데 이제 혹시 휴재 공지를 제목만 보고 그냥 건너뛰셨다 그러면 그 답이 또 궁금하시고 그러면 그 휴재 공지 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답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상한 게 제가 한 2주 정도 배웠는데 그 구독자 수가 많이 늘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구독자들이 늘어나는 것보다 갑자기 한 2주 동안 갑자기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저나 모래종 그 친구의 이제 지인들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오아들을 듣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어느 정도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답글도 별로 없고 뭐 그래서 이제 좀 감흥이 좀 그랬는데 갑자기 들어갔고 제 나름대로 뭐 반갑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가끔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 별표도 좀 눌러주시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에피소드의 제목은 이겁니다. 과연 신은 수학자였던가? 이걸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 한 5년쯤 됐나요? 제가 이제 서점에 그냥 심심해서 갔다가 이런 제목의 책을 발견했었습니다. 이게 뭐 색다른 제목이 워낙 이제 제목이 좀 특이해서 제가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서문을 조금 이렇게 읽어봤더니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그 이 책의 저자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연, 과학의 속성, 그리고 수학이 어떻게 접목, 이게 뭐 혹은 연관이 있는가, 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은 수학자인가? 라는 화두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제 강의가 채 시작하기도 전에 칠판에 쓰여진 신은 수학자인가? 라는 제목을 보고 학생들 중에 이제 한 명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제발 아니기를 뭐 하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도 수학을 좀 깝깝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와 뭐 별로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오늘 오아들에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막 쫙 주구장창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저 역시 이 책을 이제 제목에 엮여가지고 낚여서 그냥 이제 결국은 책을 구매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팔려면 제목이 정말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실히 깨닫게 해준 그런 책이라고나 할까요? 뭐 솔직히 내용은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구성이 좀 산만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여러 날을 거쳐서 무지하게 졸면서 읽었던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국 이제 별로 재미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학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수학적 상식에 해박하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한번 읽어보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제목만큼은 이제 확실히 호기심을 확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낚을 수 있는 뭐 그런 책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오아들의 주제로 이 책의 제목 신은 수학자인가를 놓고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신은 수학자인가라는 이런 형태의 말은 이 책이 처음은 아니었죠. 사실 뭐 갈릴레오 역시 신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자연을 설계했다라는 말까지도 했었죠.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수학자들이 자연을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하는 언어가 바로 수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면 좀 신기할 정도로 숫자가 이제 딱딱 떨어지는 딱딱 맞는 그런 그 자연 현상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절대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마치 수학책을 옆에 놓고 참고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몇 개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 십진법에서 기수는 바로 10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을 단위로 자릿수가 이제 바뀐다는 그런 의미죠. 때문에 이 십진법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뭐 당연히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이 10은 가장 작은 자연수 4개를 순서대로 더한 값입니다. 즉 1, 2, 3, 4 더하면 어떻게 되죠? 10입니다. 게다가 이 4개의 숫자를 세제곱을 더하면 100이 됩니다.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의 세제곱은 1이죠. 2의 세제곱은 8,
3의 세제곱은 27, 4의 세제곱은 64. 이렇게 딱 더하면 100이 되죠.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건 십진법 체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류가 십진법을 택한 이유가 손가락이 10개여서 그랬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우리 손가락이 5개씩 이제 모두 이제 10개로 만들어진 것도 이게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십진법 체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지구는 이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죠. 이제 1년은 365일이 되는 거고 지구가 365회를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돈다는 의미죠. 근데 이 365라는 숫자 이거는 또 한번 분석을 해보면 10부터 이어지는 3개의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되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10, 11, 12의 각각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100, 121, 144 요거의 합이 바로 365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이어지는 또 두 수의 제곱의 합 역시 또 365가 됩니다. 그러니까 13과 14의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 역시 이것도 365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엮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쩐지 이게 뭔가 우주의 생성에도 뭔가 특별한 어떤 그 조종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의 위치 또한 뭔가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행성들의 위치가 딱딱 정해진 위치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사실 뭐 설명할 수 없죠. 저도 모르죠. 근데 일단 관측 결과가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 이제 18세기 독일의 천문학자인 보데라는 사람이 티티우스라는 이제 수학자와 함께 발견을 하게 되고 이런 그 룰을 이제 알아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종종 이것을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행성들의 위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일단 태양으로부터 토성까지의 거리를 10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여기서 왜 하필이면 왜 토성이냐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까지 이제 발견된 행성은 토성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제일 먼 행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토성 다음에는 이제 천왕성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때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 토성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토성까지의 거리가 100이라고 하면 그 가장 안쪽에 수성은 4의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금성은 7, 지구는 10, 그리고 그 다음에 화성은 16 이렇게 위치해 있죠. 뭔가 규칙성이 발견되십니까? 자, 4, 7, 10, 16 이어지는 이 수열의 규칙 바로 생각이 안 나시죠? 예, 이거는 4에다가 2배씩 커지는 3의 배수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수성에는 3의 배수를 더하지 않아서 이제 그냥 4가 되는 거고 금성은 4 더하기 3 이래서 이제 7이 되죠. 자,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 4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더했던 3을 곱하기 2한 6 그래서 4 더하기 6 해서 10 그럼 화성은 어떻게 되죠? 4에다가 이 6에 지금 이제 6이었으니까 6의 2배인 12 이렇게 돼서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번의 위치는 4에다가 또 12의 2배인 24를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숫자가 어떻게 돼요? 28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일단 이 위치에는 사실 행성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목성은 계속 이제 이 규칙을 따르게 되는데 목성의 위치는 4에다가 조금 전에 24의 2배인 48을 더해서 52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토성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 정한 것처럼 100의 위치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4에서 48의 2배인 96을 더한 값이 딱 100으로 떨어지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록 이 5번째 위치가 비어 있긴 하지만 뭔가 이제 나름대로 이 규칙성이 이런 수열의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1772년 이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이 발표되면서 이 천문학자들은 정말 이 이론이 맞을까 하고 이 규칙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해진 위치에서
새로운 행성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781년 이 태양계 8번째 위치에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왕성이 됩니다. 이 천왕성의 위치는 방금 전에 계산 방법으로 4에다가 이제 96의 2배인 192를 더한 196의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우주에 신이 있어서 처음부터 뭔가 계획을 좀 세우고 딱딱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1800년대에 들어서서는 화성과 목성 사이, 그러니까 이제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에서 아까 이야기했을 때 5번째 위치에서 다수의 소행성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나름대로 제일 크다고 한 소행성이 이제 세레스라는 그런 천체인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이 세레스를 우리 그 태양계 행성으로 인정하자라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6년도에 이 태양계 행성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새롭게 내린 뒤에 이 달보다도 작은, 달보다도 작죠. 이 달보다도 작은 이 세레스는 행성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지금은 그냥 소행성 정도로만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세레스가 위치한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이 이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5번째 행성의 위치가 되고, 그 이 위치에는 세레스 이외에도 다수의 소행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천문학자들은 원래 이제 행성이 되려다가 약간은 이제 함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쪼개져서 어떤 소행성이 어떤 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뭐 아쉽게도 이제 천왕성 다음으로 발견된 해왕성은 이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에서 약간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한 20% 정도의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대신 이제 그 다음에 명왕성, 이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딱 9번째 자리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왕성이야말로 제대로 된 9번째 행성이다 라는 주장이 또 있기도 했었죠. 자, 어찌됐든 이제 해왕성까지는 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이 행성들이 이렇게 나름의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위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봐도 이거 엄청나게 신기한 사실이라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음악에서도 이제 뭔가 이 수학적인 규칙들을 갖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줄을 튕겨 이제 음악을 내는 현악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올린도 가야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줄의 길이의 절반이 되면 그게 딱 한 옥타브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이 2분의 1로 딱 짧아지면 한 옥타브만큼의 음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5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즉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이제 다 5도 해서 솔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1을 줄이면 그럼 도, 레, 미, 파 해서 파음이 됩니다. 도, 파, 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음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막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이제 주요 화음의 기준음이 된다는 거. 이거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워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죠. 도미솔, C 코드죠. 파라도, 뭐 F 코드고, 솔시레, 그 이제 G 코드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이제 일련의 어떤 비율로 만들어진 이 음은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화음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국 음악 역시도 어찌 보면 어떤 이런 그 어떤 기본 원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좀 정리되어 있음을 언뜻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화음을 이루는 현의 비율을 알아내는 사람은 이런 거 알아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였습니다. 피타고라스의 법칙 잘들 아시죠?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정리로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이게 이제 간단하기도 하면서도 실생활에 이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이제 그 정리로 인해서 이 수학자들 중에서는 일반인에게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바로 이 피타고라스라는 양반이죠. 피타고라스, 사실은 이 양반이 바로 처음으로 이 신은 정말 수학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사실 이제 수의 어떤 무한함과 비율의 이런 조화로움에 나름대로 이제 감명을 받고 숫자야말로 어떤 그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믿었던 그런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사실 이제 조금 많이 오바를 해서
신은 수학자가 아닐까?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 수 자체가 신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는 어찌 보면 이 학문 집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약간 종교 집단, 종교 단체에 더 가까웠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뭐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어떤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 이제 피타고라스와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의 연구 중에 사실 이제 많은 부분이 베일에 좀 이렇게 감춰져 있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피타고라스는 이 숫자 자체에 어떤 그 신성함을 부여하면서 각각의 숫자에 나름의 어떤 특별한 상징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예로서는 이제 홀수와 짝수에 대한 내용이죠. 자, 피타고라스는 이제 홀수는 선하고 정의롭고 완벽한 숫자이고, 그리고 짝수는 악하고 뭔가 불균형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바로 모든 숫자는 1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1이 홀수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의 시작인 1로부터 출발한 홀수는 선하고 그 반대로 짝수는 악하다 라고 이제 본 것인데, 동양에서도 뭐 이야기하는 음양의 어떤 개념과 뭔가 좀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홀수인 3, 1은 뭐 모든 수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홀수는 바로 3이 되고, 바로 이 3은 남자를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짝수인 2는 여자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는 우월하고 정의로운 존재인 반면에 여자는 좀 열등하고 좀 불균형한 그런 존재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야기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뭐 들어보면 어이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뭐 당연히 이제 남성 우월적인 사상이 좀 지배적이었고 그런 시대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2와 3을 더해서 나오는 5,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결혼 또는 뭐 화합 이런 의미를 또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4의 상징은 또 뭘까요? 4는 수의 시작인 1과 가장 최초의 홀수인 3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숫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완전함 이런 것을 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1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수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자연계에서는 그 4개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서남북 4개 방이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4계절이죠. 또 사람의 인생도 이제 뭐 대충 4단계로 나누어서 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 장년기가 이제 이 갱년기인가? 자우지가 어찌 됐던 뭐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공간 역시 4와 또 나름대로 관련이 있죠. 1은 점이죠. 2는 2개의 점이 이어져 생기는 선이 되고, 3은 선이 붙어서 구성되는 어떤 면이 되고, 그리고 4는 면이 쌓여서 생기는 3차원의 입체를 의미하게 되죠. 당시 또 세상에 이제 만물을 구성하는 원소로 꼽던 것이 이제 물, 불, 바람, 흙, 이렇게 이제 4가지 원소 뭐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재밌는 숫자가 이제 7인데, 7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3과 그리고 5를 제외하고 나면 첫 번째로 그 다음으로 처음에 나오는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수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소수이기도 하죠. 뭐 우리 때는 소수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7은 순결과 뭐 행운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이제 자연과 수가 논리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온 우주와 인간 세상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 논리의 어떤 이런 엄정함이 이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사상은 이 피타고라스 사후에 플라톤의 어떤 이상론으로도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관계를 따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플라톤은 이제 자신이 설립한 그 학교 아카데미아 있죠. 이제 거기에 정문에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말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수학적 사유의 중요성을 되게 이제 이 양반도 이제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라톤의 사상이 그 뒤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유럽과 아랍에 이제 전파되었으니까 결국 이 피타고라스의 사상은 어찌 보면 서양 문명의 전반에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양에서 이제 7을 뭐 행운의 숫자로 여긴다거나 뭐 2와 6 같은 짝수를 그다지 뭐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이 이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이걸 해석하는 인간의 관점은 솔직히 뭐 그렇게 좀 그 수준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로 달력에 있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1년 365일이라는 숫자는 십진수로 표현할 때 어떤 특별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걸 12개의 이제 월로 나누고 또 그걸 각각의 월을 30일로 만들어진 이 달력은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이게 다 좀 약간 조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어떨 때는 30일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31일이었다가, 게다가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일이 더 줄어들어서 28일로 이제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홀수달만 30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8월부터는 다시 짝수달이 이제 31일이 되죠. 아주 옛날에 이제 처음으로 달력을 만든 것은 바로 이제 이집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인들이 이제 달력은 한 달에 30일로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것은 이제 달의 모양이 변하는 그런 기간을 이제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음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원래 달의 공전 주기는 정확하게 따지면 27.3일이 되죠. 하지만 보름달은 이 와중에 29.5일마다 뜨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왜냐면 달이 이제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지구 또한 태양을 기준으로 이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름달이 다시 뜨는 기간은 달의 원래 공전 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근데 뭐 사실 옛날에야 이런 원리를 당연히 알 턱이 없었으니까 대충 달은 29.5일, 그리고 이제 반올림 퉁 쳐서 30일, 뭐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일씩 12개가 지나면 360일이 되는데, 곱하기 하면 360일이 되죠. 이 360이라는 날짜는 사실 정확하게 1년보다는 며칠 부족하죠. 그래서 정확한 1년은,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은 365일 하고도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5일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고 봐야 한다는 게 맞죠. 6, 5, 30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제 보너스 개념으로 5일을 그냥 보충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이제 달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사실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름 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게, 자, 한 달이 이제 늘 30일이면 매번 이번 달이 며칠까지 있나? 라고 이제 머리 고민 안 굴려도 되죠. 또 윤년 같은 경우에도 뭐 연말에 그냥 하루 더 추가 뭐 이렇게 처리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 보너스로 붙은 달은 그냥 그냥 휴가로 쓰는 거죠. 뭐 나름 간단하고 에브리바디 해피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뭐 연말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뭐 새해 시작하고 그러면 연말 되면 이제 놀자 분위기니까 뭐 덤으로 뭐 며칠 더 놀자. 그럼 뭐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이집트의 달력은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수백 년 동안 이제 잘 이제 쓰여졌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잘 돌아가던 달력을 율리우스 시저가 율리우스력이라는 역법을 만들어내면서 연말에 추가했던 그 보너스 달을 여러 달로 이제 찢어서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씩 추가된 달은 홀수 달이었는데, 앞에서도 제가 이 얘기 했듯이 그 피타고라스 얘기할 때 당시에는 이제 홀수가 짝수보다는 더 좋은 수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홀수 달에다가 하루씩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이제 30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모두 6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1년 365일에 비해서 오히려 하루가 늘어나서 366일이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달에선가 하루를 이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바로 이 30일에서 하루를 딱 뺀 그 달이 바로 2월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2월이냐? 왜냐면 2월은 겨울의 마지막 달이 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사계절 할 때 12월, 1월, 2월을 이제
3개월씩 나눠갖고 겨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겨울이 좀 짧았으면 하는 이제 바람에서 2월의 마지막 날을 줄이게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달력에는 2월이 28일까지, 그리고 8월 이후부터는 짝수달이 31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계기는 이것 또한 또 웃기는 얘기인데, 이 율리우스 시저의 뒤를 이어 로마의 권력을 잡게 된, 그래서 이제 로마 초대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을 아우구스투스의 달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변형이 되고 지금도 8월을 영어로 이제 어거스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달인 8월이 이게 30일까지밖에 없는 게 이제 이거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바로 앞에 권력자, 그러니까 이 율리우스 시저의 생일이 7월이었는데 이 7월을 시저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7월은 31일까지 있고 이어지는 자신의 달은 30일까지밖에 없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질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 이 아우구스투스는 8월 달부터 짝수 달이 31일까지 있게 확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 9월, 11월 이렇게 두 달만 하루씩 추가되어야 할 상황에서 8월, 10월, 12월 이렇게 3일이 더 추가돼 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결국 이제 동네 북이 된 2월에서 에이 하루 더 빼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지금의 2월은 28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알고 보면 정말 이 달력이라는 게 뭐 이게 엄청난 뭐 수학적 이론과 뭐 천문학적 관측 뭐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달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방면에 나온 김에 이제 요일,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이 만들어진 유래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게 아주 옛날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건 비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뭐 이번 조선시대도 그랬고. 그러니까 1년 내내 뭐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해 첫날 같이 특별한 날에는 이제 가끔 쉬고, 하지만 이제 문명이 이제 발전을 하고 또 상거래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뭔가 이제 한 달보다는 조금 좀 짧은 단위 어떤 기간 개념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초기 일주일은 뭐 5일, 뭐 혹은 10일 이렇게 썼다는 것도 이제 많이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도 뭐 5일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과 이제 그리스인들은 30일을 그냥 10일 단위로 3번 나누어서 뭐 일주일을 잡기도 했다고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달 30일과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계산하기도 훨씬 편했겠죠. 근데 이게 율리우스력 이후부터 한 달이 이제 30일로 딱딱 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30일 뭐 이렇게 되면서 어차피 사실은 뭐 큰 의미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뭔가 새롭게 쓰여진 7일 기준이라는 어떤 일주일이 막 이제 널리 보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일주일이 7일이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학설이 좀 분분하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성경에서 6일 동안 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었다. 이게 안식일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7일이 일주일이 되었다라고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한데, 일주일을 7일로 했다는 기록은 사실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7을 나름대로 어떤 신성한 숫자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설 뭐 등등 해서 이제 몇 가지 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 때문에 7일 단위가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7일 단위를 성경에 좀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그 나름대로 이제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 주위를 도는 주요 천체들의 개수가 7개였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제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육안으로 관측될 수 있는 천체들이 해, 달을 포함해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7개의 별이 지구 주위를 이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서 각 요일의 이름과 개수를
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7개의 천체는 해와 달을 빼면 태양계의 이제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태양계의 행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행성이니까 뭐 다른 별처럼 뭐 이렇게 반짝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계속 이제 밝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해를 기준으로 1년을 정하고 달을 기준으로 한 달을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다른 별들로 기준으로 일주일을 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뭐 나름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중국어로도 보면 뭐 싱지, 싱지, 이렇게 해서 그 별성자를 쓰죠. 뭐 이런 것도 보면 나름대로 별과 어떤 관련해서 일주일을 정했다는 설이 뭐 나름 그 유력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7개 별로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쓰이게 된 것은 1895년 4월, 그러니까 이제 갑오경장 이후에 조선의 마지막 왕이 이제 고종이 나름 이제 근대 체계로 이제 국가 체제를 바꾼 게 이제 갑오경장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일주일 단위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뭐 휴일 개념이 좀 틀렸죠. 조선 시대까지는. 어쨌거나 이제 가뜩이나 뭐 30일, 31일, 28일 뭐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헷갈려 죽겠는데, 여기에 뭐 나름대로 딱 떨어지지도 않는 이 7일짜리 주일 단위가 더해지니까 이게 뭐 나름 되게 복잡해졌죠. 우리가 이제 보통 날짜에 대한 어떤 요일을 확인하려면 결국 이제 뭐 달력을 좀 보게 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현대 와서는 일주일을 뭐 10일이나 5일 단위로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몇몇 국가에서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게 이제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이제 모두 실패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지금까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이런 역법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잠시 이제 또 얘기가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수학적인 사실을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그 에피소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제 고급 수학 영역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제 미분, 적분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도 뭐 대부분 적어도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네요. 이걸 뭐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자세히 파고들자면 뭐 되게 복잡한 내용이지만 어찌 보면 간단하게 이 개념만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미분은 사실 이제 곡선상의 어떤 한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분은 그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 미분과 적분을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미래와 과거를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미래를 바라본다 라는 거 뭐 이런 건데, 우리 주식 시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보통 주식 시세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아, 이게 나중에 가격이 오르겠구나 혹은 내리겠구나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미래를 상상 혹은 예측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주식 그래프는 사실 이제 하루하루 거래량과 또 금액의 변동을 이제 곡선으로 이제 계속 표현한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가격 변동의 추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의 추세라는 것,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말하면 특정 시점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결국 수치의 변화량을 통해서 변화의 추세를 읽어내는 방법이 미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적분은 뭘까요? 미분은 이제 제가 미래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분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닐까 하고 이제 궤도를 잡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적분은 바로 과거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거를 본다. 이제 이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뭐 월별 실적, 뭐 분기 실적, 뭐 연간 실적 이런 걸 이제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실적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변화된 수치들의 합계, 그게 이제 바로 실적이 되죠. 방금 전에 이제 수치의 변화가 곧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화된 수치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 결국 이제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계산하고 하는 이런 실적 자료 구하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바로 적분법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실 뭐
어렵게만 생각했던 수학에서 어떤 미분, 적분, 골아프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실생 안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이 미분과 적분은 비단 이제 수학과 과학 같은 분야 외에도 경제 쪽이나 이제 인문학 쪽에서도 널리 사실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이야말로 어떤 자연을 이해하는 언어라고 말해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 하나를 여기서 또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학을 알지 못하면 어찌 보면 자연을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만 이제 수학 공부 좀 하라라고 우리가 다그치지만 마시고 오늘 서점에 좀 뛰어가셔서 그 수학의 정석 한 권을 다시 한번 사다가 오래간만에 문제 한번 살 필요도 없죠. 애들한테 빌려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문제 한 번을 좀 풀어보는 건 어떨까 하고 한번 제가 제의를 해봅니다.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공부를 위해서 수학 문제를 풀 때하고는 아마도 또 다른 어떤 즐거우실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게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자연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수학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글쎄요,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인용한 책의 제목처럼 정말 신이 있어서 어떤 수학적인 지식하에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생활 여러 곳에 이 수학적인 내용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이제 우리가 미분 적분을 능숙하게 풀 정도의 어떤 수학 실력까지는 갖추지 못할지라도 이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조금은 지금보다 조금은 이제 열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해 봤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수학 문제 하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드리는 문제는 지난번 문제에 비해서 조금 머리를 좀 난이도가 조금 머리를 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한번 집중을 해서 저도 이제 천천히 이야기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죄수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입니다. 어느 날 간수가 와서 흰 모자 3개와 검은 모자 2개를 보여주면서 조금 있다가 너네들한테 이 5개의 모자 중에서 자기가 아무거나 임의적으로 골라서 하나씩 씌워줄 건데 자기 모자 색깔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내가 풀어주겠다 라고 제의를 합니다. 죄수들은 결국 이제 자기가 무슨 색깔의 모자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2명의 죄수가 무슨 색깔의 모자를 썼는지는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죄수들 간의 의사소통은 이제 금지, 말하지 말라, 힌트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 조건이 이제 달리게 됩니다. 손해볼 거 없는 죄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케이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죄수들이 눈을 감자 이 간수가 5개의 모자 중에서 흰 모자만을 골라서 흰 모자 3개를 죄수들에게 빡빡빡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가 있었던 흰 모자만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검은색 모자 2개를 죄수들이 보지 않게 치워버립니다. 잠시 후 죄수들은 눈을 뜨고 각자 다른 죄수들이 무슨 모자를 썼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3명 모두 다른 2명이 흰 모자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겠죠. 3명 다 흰 모자를 씌웠으니까. 하지만 누구도 금세 자기가 쓴 모자의 색깔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한 명의 죄수가 손을 번쩍 들고 자기가 쓴 모자의 색깔이 흰색이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정답을 맞춘 그 죄수는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죄수는 자기가 흰 모자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까요? 여기서 이 죄수들은 어느 정도 수학적 머리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중 제일 빠릿빠릿한 죄수가 정답을 알았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의 정답은 또 다음번 에피소드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